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단기 거시경제 모형의 이제 몇 가지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한 나라의 경제는 다양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바로 이러한 충격들이라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 물론 이제 경제 내에 발생하는 충격이어도 괜찮고 대외 부분에서 외국에서부터 혹은 뭐 원자재 가격 변화로부터 뭐 혹은 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화는 중립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money non neutral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money가 뉴트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통화는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뉴트럴하다는 것이 중립적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뉴트럴하다 이런 뜻은 바로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컬 다이카토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퀀터티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중기 혹은 장기 거시경제에서는 통화량의 변화가 혹은 통화량의 증가율의 변화가 물가 수준 혹은 물가 상승률의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지 실제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각이 사실 이제 중기 혹은 장기 거시경제에서 관찰되는 그 현상을 단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있고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이제 거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그 뭐 학파가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고요. 뉴 케인즈언과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큰 학파가 있고 뉴 클래시컬 중에서도 비교적 실물 경제 중심으로 리서치를 하는 거시경제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이제 머니가 단기에 뉴트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예, 있습니다. 그 극소수는 아니고요. 사실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러니까 머니에 대한 어떤 역할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정책을 하는 뭐 사람들은 뭐 중앙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우리로 하면 이제 한국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기재부겠죠. 기획재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머니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 잡인데, 자기 직장인데, 예를 들면 이 한국은행에서 그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게 머니가 뉴트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정책을 하기가 그 사실 넌센스잖아요.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통화 신용 정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이제 기구가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만들어진 기구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화는 중립적이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넌센스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학자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혹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어떤 기구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또 적지 않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머니가 뉴트럴하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단기에 통화가 뉴트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둘 중에 어느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한테 만약 물어보시면 통화가 뉴트럴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통화가 난 뉴트럴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통화는 뉴트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도 그쪽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통화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니는 non-neutral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생각을 주입할 수는 없고요. 일종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고 이제 다수가 지지하는 또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통화는 이제 중립적이지 않아야 하고 재정 정책도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는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재정 정책이 구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crowding out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구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우리 얼마 전에 정부가 시행했던 재정 정책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세금을 인하해주는 감세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뜻입니다. 재정 확대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경제 부문 내에서 어떤 것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GDP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국민 계정에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생산된 것은 소비되거나 투자하거나 정부가 쓰거나 아니면 순수출 net export인데요. 이건 잠깐 우리가 제껴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요. 그런데 만약 그래서 GDP가 늘어날 수 있으면 그럼 당연히 재정 정책은 사실 뭐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안정화 정책, 뭐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러시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늘어난다면 그 경기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예상하고 혹은 기대하고 정부 지출을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네.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요.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세금 인상을 다 예상하겠죠. 그렇다면 비교적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뭐 한 2년에서 5년, 한 10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의 타임 호라이즌을 생각을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가계 부문에서 가처분 소득 혹은 처분 가능 소득이 disposable income이겠죠. 가능 소득 혹은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lifetime incom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나중에 등장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생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ifetime income. 혹은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경제학에서는 이걸 permanent income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permanent income에 대응되는 개념이 사실 뭐 temporary income일 수도 있고 transitory income일 수도 있고 뭐 그 기간에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라는 뜻이 있고 permanent income은 제가 평생 동안 벌게 되는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게 되는 혹은 뭐 그 이후에 연금 소득까지 포함이 돼서 제가 아마도 죽기 전까지 벌게 되는 그런 소득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for sure for sure 세금을 더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의 퍼머넌 인컴은 줄어든 거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타임 인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소비를 줄일 거예요. 그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잘리죠. 소비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죠. 민간 부문으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사실 금융시장에 참여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뭐 금융상품을 구입한다든가 혹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채권 투자를 한다든가 뭐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부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는 뭐 대부시장이라고 우리가 빌리는데요. 그러니까 loanable fund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빌리고 빌려주는 일종의 시장이죠. 이걸 뭐 크레딧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용시장 혹은 뭐 대부시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도 당연히 빌리는 사이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 자금에 대한 수요자의 하나로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제 자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국채를 매입한다면 매입한 사람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대체로 뭐 여러분이나 제가 국채를 구입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규모가 굉장히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 쪼가리로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걸 좀 조금 쪼개서 뭐 증권사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금융 지주회사 이런 데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쪼가리로 팔겠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팔 거예요. 뭐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국채 시장에 들어가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도 크레딧 마켓에서 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레딧 마켓에 어떤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수요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요 공급 크레딧 마켓이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크레딧 마켓의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정부가 들어가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재원 조달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수요 곡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크레딧 마켓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겠죠. 크레딧 마켓에서의 균형 가격이 뭐냐면 바로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러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린다 그러면 당연히 프라이스는 뭐겠어요? 1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인 이자가 되겠죠. 이자율이 바로 크레딧 마켓에서 결정되는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재원 조달을 시도함에 따라서 크레딧 마켓에 나타나는 변화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상승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마켓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도 해요. 기업이 뭐 사내 보유를 통해서 그뭐 지난해 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혹은 올해에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한 기업들도 덜어 있겠지만 대체로는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자본 조달을 하겠죠. 돈을 빌려올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고 크레딧 마켓에서 수요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율을 올리기 전보다 투자를 줄이겠죠.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효과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 만큼 GDP가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하지만 소비자들도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들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정부 지출 변화는 이런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도 바꿀 것이고
처분 가능 소득을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의사결정도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해서 결국은 정부가 그 의도했던 만큼 GDP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소비랑 투자랑 감소한 걸 합쳤더니 100조 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이또이가 된다면 사실상 정부 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대체로 단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통화는 대체로 뉴트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100조 원만큼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물론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순수한 측면에서 보면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보시죠. 통화량이나 명목금리와 같은 명목 변수들을 통해서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 발생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혹은 금융정책 이걸 묶어서 통화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세수 증대를 시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처분 가능 소득을 더 떨어뜨리니까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채가 발행이 되면 결국 이제 국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크레딧 마켓에서 정부는 수요자로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공채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공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공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공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대체로 국채 가격과 이자율 사이에 이제 역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채권 관련된 금융 관련된 수업에서 굉장히 잘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딧 마켓에서의 수요 확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퍼머넌 인컴이 줄어들거나 라이프타임 인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크라우딩 아웃 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 거시 모형은 이제 이 두 번째 통화 정책의 효과, 재정 정책의 효과도 좀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이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를 올리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경기는 가급적 그 호황 상태, 과열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겠죠. 그게 뭐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테니까요. 경기를 과열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와 독립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행정부 뭐 기재부든 뭐 우리로 하면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뭐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뭐 어떤 관점에서든 사실 GDP 갭을 플러스 상태로 계속 경기를 과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겠죠. 그럴 때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뭐 여하튼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물가 안정 혹은 뭐 고용 안정 이런 것들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요. GDP 갭이 플러스가 돼서 경기가 과열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중앙은행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정책 당국이 GDP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요. 뭐 almost always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드시 뭐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GDP를 높이는 정책을 고수하기는 사실 어렵죠. 계속해서 경기를 과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거의 10중 8구, 80에서 90%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경기 과열 상태를 진작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와 같은 GDP와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제 필립스 커브 관계, 뭐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혹은 뭐 그냥 단순히 필립스 커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58년에 그 영국 데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율하고 GDP 갭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약간 이건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한 게 아니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데이터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대체로 가로축에는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 명목임금 상승률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패턴이 관찰이 됐냐면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때, 실업률이 높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리세션 상황이잖아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0%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과열된 상태겠죠. 자,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영국 데이터에서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이제 다른 국가들, 미국과 이제 여러 국가들에 적용을 했더니 대체로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이런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뭐 0%이거나 혹은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나 혹은 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가 나타나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서 경기가 과열 상태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상승 0보다 큰 값을 갖는 비교적 높은 값을 갖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관찰했더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뉴 케인지언 쪽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명목임금 상승률은 사실상 이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인플레이션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사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니까 이걸 이제 GDP 갭으로 바꾼 거예요.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뜻일 거고요.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 상태니까 GDP 갭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겠죠. GDP 갭은 장기 추세로부터 GDP가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고 추세보다 위쪽으로 벗어나면 당연히 과열된 것이죠. 이렇게 이게 추세인데 위쪽으로 벗어나면 과열된 거니까 GDP 갭은 이 차이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리세션 상태에서는 트렌드보다 실제 GDP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벗어난 것이고 이 벗어난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제가 GDP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을 것이고 high unemployment rate이고 이쪽은 low unemployment rate일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GDP 갭으로 바꿨을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명목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면 뭐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GDP 갭이 마이너스일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0%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인플레이션율 자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델타 파이를 사용할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율이 대체로 하락하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됐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에 인플레이션율 표시를 하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현을 했을 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 사이의 관계를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커브를 그냥 단순히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냥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줄여서 필립스 커브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우리가 GDP 갭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의 필립스 커브입니다. 가로축에 GDP 갭, 그 다음에 세로축에 change in inflation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델타 파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는가 혹은 하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우상향 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시면 경기가 이쪽이 과열된 상태잖아요. 이쪽이 리세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의 정확한 그러니까 정말 미케니컬한 관계는 정확한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과열 상태에서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은 상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체 상태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대체로 경제가 과열됐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지만 과열됐다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하락하잖아요. 경기가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한 분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침체기에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던 그런 시기들도 있지만 반대로 침체 리세션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했던 그런 기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대응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로 이제 거시경제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림이 그래서 앞에 1960년 그림보다는 2000년 이후에 그림을 보시면 비교적 조금 더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점들이 이 직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직선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만 대체로 경제가 과열됐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리세션 상태에 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12장에 가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상 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는 막 이런 데서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데서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관찰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또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필립스 커브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 직선을 가리켜서 필립스 커브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커브 다시 한번 보죠. 단기 거시 모형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필립스 커브고요. 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죠. 그래서 단기 거시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충격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유효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반영한 그러한 단기 거시 모형을 이제 10장은 우리가 스킵하고요. 11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이제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를 그냥 단순히 필립스 커브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필립스 커브는 단기의 GDP 갭과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 증감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커브, 가로축에는 GDP 갭, 세로축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을 표시한다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시기고, 이것을 순수하게 관찰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까 아서 필립스가 관찰했던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 관찰에서 출발을 해서 이론이 된 하나의 뭐랄까요? 뭐 경제 이론이 된 거죠. 필립스 커브는 거시경제학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이 관찰을 했고 그것이 거의 항상 나타난다면 그럼 뭔가 이 배경에는 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이제 이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시경제학을 순수하게 이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그 두드러진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죠.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들이 있는데 대체로 관찰에서 출발을 해서 이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거시경제학을 조금 재미있게 혹은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순수하게 관찰된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순수한 이론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 거시경제학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뭐 재밌고 재미있지 않고는 개인의 취향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관찰인지 이론인지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돼서 그 이론이 더 강화된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순수하게 관찰에서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론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다면 제가 뭐 거시경제학을 다 알아서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는 것만 좀 알지 사실 제가 하지 않는 분야는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하지 않았던 분야가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막 인기 있는 분야가 되고 전공 분야가 되고 이제 그러면 사실 저도 그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단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필립스 커브 관계가 관찰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작거나 혹은 뭐 신흥국 경제에서는 이런 관계가 잘 나타나진 않아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진국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비교적 오랫동안 채택해온 그러한 그 마켓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마켓 캐피탈리즘을 채택한 그런 국가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필립스 커브 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론이 좀 필요하겠죠. 필립스 커브는 이제 어떤 경제가 호황일 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상회해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GDP 갭 혹은 단기 GDP를 YT의 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 대체로 물가 상승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델타 파이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지난기보다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T-1기와 T기를 비교해 본다면 파이 T-1기보다 파이 T기의 파이 T가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가 리세션일 때는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하회해서 그러니까 장기 트렌드를 하회해서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YT 햇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에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T-1기와 T기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T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인 파이 T가 더 작은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파이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이후 데이터는 비교적 조금 더 나이스한 그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 필립스 커브는 1948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보면 대체로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몇 번의 경우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한 직선 주변에서 이렇게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요 점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 데이터는 조금 그림이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팬데믹 상황이긴 한데, 이걸 만약에 제외한다면 대체로 과거보다 필립스 커브 관계가 되게 플랫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도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그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랬어 A라고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제 최근까지 비교적 작년, 재작년까지 문제가 됐었던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다 쏙 들어가 버렸지만, 문제가 되었던 건 사실 뭐였었냐면요. 과거까지는 필립스 커브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요 점을 제가 만약에 빼고 그림을 다시 그려 보면 GDP 갭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이 관계가 비교적 이렇게 플랫해져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 관계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0%인데 경제가 사실 뭐 5%까지 과열되면 굉장히 많이 과열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는데도 물가 상승률은 아주 조금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불황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세션으로 들어갔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하락하냐면 굉장히 적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플랫해졌다, 혹은 필립스 커브 관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올해 초, 뭐 작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였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그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은행이 항상 국민한테 약속하는 것이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은행이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은 없어요. 한국의 중앙은행에는 고용 안정은 그 맨데이트에 없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어서 한국은행은 2% 물가 상승률이 2%로 유지되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고요. 근데 2%로 딱 맞추는 게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5%에서 2.5% 사이에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그 목표 수준이에요. 타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1.5%도 안 되잖아요.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이 되든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크게 막 변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 경제도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약화됐다, 혹은 필립스 커브가 매우 플랫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왜 나타났고, 이러한 경우에 중앙은행이나 정부 정책 당국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사실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그 이슈가 사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 그냥 뭐 다시 아마 다시
네, 뭐 이슈화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단기 거시경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질 이자율이 장기 추세로 보면 실질 이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다른 이제 이 필립스 커브와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바로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 하락이 문제였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큰 문제였었는데 대체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 문제가 사실은 더 커다란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 관계가 더 커다란 문제였었고 실자율 이자율이 죄송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는 비교적 큰 이슈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다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다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0% 수준까지 한국은행은 0.5%지만 기준금리가 다른 뭐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까지 다 떨어뜨렸어요. 예, 경기 부양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냐면 이쪽은 사실 사그라졌고요. 이슈가 이제 이 실질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금리라고 하는 건 사실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인데 명목 금리가 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피셔 이퀘이션 관계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명목 이자율이 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사실 뭐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명목 금리가 0%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슈가 이쪽이 더 거시경제학자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사실 필립스 커브가 플랫해진 거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뭐 여하튼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고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다양한 뭐 타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이유는 제가 지금 조금 보고 있어서 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중요해서 당연히 중요한데요. 뭐 거시경제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 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필립스 커브에서 왜 이러한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 나타날까? 경제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왜 나타날까?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서 적어놨는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뭐 간단한 이그젬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필립스 커브 릴레이션십이 나타날까? 현실에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물론 뭐 지금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은 뭐 그냥 뭐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갑작스럽게 그 커패시티를 그 자본 설비를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라인을 뭐 확장하거나 이제 이런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1년, 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동률을 높이는 거죠. 그 utilization rate라고 하는데 가동률을 높이는 거예요. 공장이 사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루 24시간 중에서 뭐 한 7시간, 18시간 정도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 가동률을 뭐 예를 들면 7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그 수요 증가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수요가 나중에 줄어들었을 때 신규 채용한 사람들을 다시 해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도 사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해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 다운사이징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 노동자들, 기존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 페이를 하고 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기업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보통 1.5배, 최소 1.5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10만 원을 받는다면 초과 근무 수당은 최소한 15만 원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결국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 일하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 비용은 높아지겠죠. 자동차 제조회사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동차 시장과 같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구조인데요. 이러한 시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형태가 아니라 독점적 경쟁이어서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깎아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가격 책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켓 파워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마켓 파워를 갖고 있고 초과 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을 때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조금 인상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거예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이때 이제 조금 더 받는 것이죠.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생겨요. 수요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만일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총 수요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표현은 아직 여러분들께 정확히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돼서 여기저기서 제품,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혹은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호황일 때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 아더 오쿤이 관찰한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하진 않았어요. 오쿤의 법칙은 그냥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상식으로 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경제 상황에 대입해서 실업률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단기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쿤의 법칙은 그러니까 오쿤스 로라고 하는데 오쿤의 법칙은 GDP 갭과 단기 실업률 혹은 뭐 경기적 실업 혹은 뭐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 갭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GDP 갭 사이의 관계,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필립스 커브. 그 다음에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큰스 로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GDP 갭이 플러스가 되면 경기가 과열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업률 갭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실업률 갭은 cyclical unemployment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경기적 실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차이인데 여기서 자연 실업률은 우리가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potential GDP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완전 신축적이고 아이들 리소스가 없을 때 달성해낼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이고요. 그러한 산출량 수준인 잠재 GDP에 대응되는 고용 수준을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또 대응하는 실업률 수준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를 제가 U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 대응하는 혹은 Potential GDP에 대응하는 또는 실제로 GDP가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쭉 트렌드를 따라서 늘어나고 있으면, 그렇다면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준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바로 UT바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 갭은 바로 실제 실업률과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가상의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데이터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 표현이 더 좋겠죠. 가상이보다는 가상이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자연 실업률과의 차이를 우리가 실업률 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실제 GDP가 트렌드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벗어날 때, 그럴 때 실업률도 어떤 실업률 트렌드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업률 트렌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벗어나겠죠. 경기가 과열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질 거예요.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고 자연 실업률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 경우에는 실업률 갭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이때는 필립스 커브와 반대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와 오큰스 로우를 결합하게 되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GDP 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의 관계를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우리가 부르고,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이제 오큰스 로우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거 한국 데이터고요. 1990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실업률 데이터인데, 이건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 구글에서 프레드 치시면 나옵니다. 프레드에 가서 한국 실업률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표시한 거고요. 90년 자료부터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프레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그려봤어요. 보시면 가로축이 GDP 갭이고 세로축이 실업률 갭이에요. Cyclical Unemployment, 바로 실업률 갭입니다. 단기 실업률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제가 GDP 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단기 GDP가 GDP 갭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서로 설명을 다 했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우하향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경기가 과열되면 대체로 실업률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실업률이 왜 마이너스 값을 갖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실업률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업률이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2% 포인트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이제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을 이렇게 잘 찍어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 있거나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상황을, 물론 이제 이쪽에도 떨어질 수 있고 이쪽에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데이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 데이터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실업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 데이터를 2000년부터 이용하게 되면 오큰슬로우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렇게 조금 나이스하진 않죠. 관계가 보시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점을 그려보면 얼마만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좀 많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이제 여기에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US 데이터, 미국 데이터는 비교적 한국 데이터보다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대량 해고 상황이라든가 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레이오프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경제가 회복되면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큰의 법칙이 비교적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 아웃라이어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팬데믹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경제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유럽 경제도 대체로 이 미국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더 오쿤이 실업률 갭과 GDP 갭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관찰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아더 필립스랑 똑같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한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나더라. 바로 이거죠. 이런 관계가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찾아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실제 실업률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이니까 이게 바로 실업률 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y 햇이 바로 GDP 갭이죠. 그러니까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 갭이 0이면 당연히 실업률 갭은 0이고요.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가 뭐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0, 0. 0, 0라면 이 둘 사이에 대충 이런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고 기울기는 대략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GDP 갭이 잠재 GDP 수준에서 2% 벗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GDP 갭이 2%가 된다면 그러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벗어난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면 자연 실업률이 5%였었어요. 이 식을 제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 실업률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요. 자연 실업률이 5%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리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YT 햇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반 여기가 바로 1%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 갭의 절반 정도가 이제 실업률에 전가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9장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10장은 우리가 스킵하고 11장 IS 커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